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대구에서 의료 봉사를 하며 의료 현장을 직접 경험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 전문 기자를 연결해서 생생한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진한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자가격리 중으로 들었습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신 건가요? 네, 저 일주일 정도 지나고 있고요. 좀 답답하지만 건강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네. 네. 대구의 어느 병원에서 언제까지 의료 봉사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대구에서 국내에서 정증과 중증이 가장 많은 한 지금 400명 정도 되는데요. 대구 동성병원에 5일부터 네. 10일까지 8일 정도 있었고요. 또 10일 오후에는 바로 경주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서 3일간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증과 중증 환자들을 다양하게 직접 보거나 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 것 같은데 네네. 이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그분들 네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뭡니까? 사실 경증 환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후통이나 콧물, 코감기, 설사 등 가벼운 증상이 있다가 무증상으로 또 바뀐 분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다 보니 복도에도 못 나가죠. 주로 병실에서만 있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검사 결과 나왔는데 왜 안 알려주는지, 거의 다 나왔는데 이분들 때문에 재감염이 되는 안 하는지 이런 격리생활에 대한 고통을 가장 많이 호소하십니다. 네. 하지만 이들 분들 중에서 한 10%가 고위험군입니다. 나이나 기저질환, 가슴 사진을 트렌 진단받은 분들은 갑자기 숨이 찬 증세를 호소하면서요. 네. 심하게는 중환자실을 가는 경우 있어서 항상 어르신들이 긴장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진환 기자께서는 고향이 대구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의료 봉사 하시는 중에 친구의 어머니가 환자로 돼서 네네. 직접 만나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의료봉사 3일째 친구에게 연락이 갑자기 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 어머니 상태에 대해서 주치랑 얘기를 해봤는데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친구는 이제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인정도 많이 못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화장을 바로 한다고 하니까 얼굴 전혀 못 본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매우 보고 싶다 얼른 나와서 태어나라면서 저에게 편지하고 가족 사진을 꼭 전달해 달라고. 그러니까 친구분이 이진환 기자한테 편지하고 네네. 사진을 어머니께 좀 전달을 해달라. 네네네. 어머님이 그 편지와 사진을 보고 좀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병동에 환자를 본 다음에 잠시 중환자실에 가서 어머니께 그것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당시에 의식이 많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다 읽어 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읽어주고 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에서 이렇게 네네. 방호복을 다 쓰고 이제 읽어 드리셨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그리고 사진과 편지를 손에다 쥐어 드렸는데요. 정말 꼭 찍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10일째 정말 극적으로 좋아지셨고요. 그다음에 12일에는 이제 산소호흡도 안정적으로 찾았고 폐렴도 좋아지셔가지고 일반 병실로 다시 옮겼습니다. 네. 그 의료 봉사하시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도 많이 뵈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모습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경증이라서 좀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들 격리돼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격리된 생활을 평생 못 해본 분들이 많았고요. 네. 특히 이 30대의 경우는 사실은 좀 그런 생활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매일 이제 핸드폰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도 하고 또 인터넷을 보거나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책을 읽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의료진들 대부분 자원봉사로 온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고마워해 주셨습니다. 네. 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고 어떤 네. 순간에 내가 확진이 됐다, 안 됐다, 양성이 나왔다,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희비가 좀 갈릴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랬었을 때 이제 확진자들은 네네. 좀 어떤 심정을 토로하던가요? 되게 음성이 2번 나오면 퇴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검사를 받다 보면 계속 양성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분노를 들이기도 하고요. 예.
어떤 경우는 심지어 그 답답한 생활에 못 이겨서 자살을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판단하고 정신과 선생님이 또 자원봉사로 나온 분이 계셔가지고 네. 또 연결시켜드리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심리적인 치료 부분, 심리적인 방역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시스템상 정신과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정신과 학회에서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또 나서서 또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봉사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의료진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여기 한 병동에 환자들이 60여 명이 입원해 있고요. 간호사는 3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경증인 환자들은 전화를 자주 하면서 불만을 토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또 전화 받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인 것이고요. 특히 중환자실 경우는 여기 병상을 20병상을 확장시켰는데요. 이거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었는데 이게 매번 지원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사실 의료진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 감염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려가 네네. 많잖아요. 그런데 네네. 특히 방호복을 벗을 때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방호복을 입을 때보다는 벗을 때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고글과 마스크가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환자랑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감염이 높은 부위가 바로 그 부위입니다. 그래서 벗을 때도 가장 나중에 벗는 게 고글과 마스크인데요. 네. 네. 최대한 몸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해서 눈을 꼭 감고 고글을 들고 집어 던지듯이 벗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낀 분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특히 또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턱과 눈 주위에 이마 또는 이런 여기저기에 테이프를 많이 붙인 적도 있는데요. 네. 네. 이게 나중에 벗을 때 굉장히 불리해서 요즘은 최소화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함께 이 의료 봉사를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던데 주로 네네.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저랑 매번 돌았던 상황이었고요. 원래 오전반하고 오후반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자원봉사가요. 의료봉사는. 근데 안 대표는 오전 오후를 전부 돌았습니다. 저도 오전 오후를 돌았는데요. 특히 안 대표 후보랑 구호병동에 환자 채취하러 같이 돌아다녔는데 저에게 그 금체 채취하는 방법이라든지 환자를 안정시키는 방법 등을 꼼꼼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병동에서 환자들이 또 안 대표 목소리만 듣고도 다들 알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많이 배워가지고 금체 채취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베테랑이 됐는데요. 다만 정치적인 말은 굉장히 말을 아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이진한 기자가 바로 제 옆 자리거든요. 빨리 네네. 2주 뒤면 뵐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